자, 그러면 이제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의 구분, 그 사이에 있는 개인회생 절차는 요 구분을 해놓고 그 중에 요게 어떻게 다른가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아까 이제 제1쪽 목적 부분을 읽어봤는데, 목적에 나오는 것처럼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 이게 바로 회생 절차의 목적입니다. 효율적인 회생. 이게 회생 절차의 목적입니다. 다시 살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을까요? 채무액 자체를 그대로 부담시키고 이자를 계속 내게 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액 자체를 동결시키고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중지시키고 채권자의 협의 또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적당량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100%를 갚아라, 어차피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이 절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파산 절차는 효율적으로 회생을 도모하기에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몇 프로를 감면해 준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채권자한테 환가라 하면 돈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재산 자체로 줄 수는 없으니까 다 돈으로 바꿔서 공정하게 비율대로 배당해주고 나머지는 면책시켜주자. 그게 파산 절차입니다. 이게 여기와 여기에 가장 큰 차이, 물론 이거는 요 중에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과 회생 쪽과 파산 쪽은 완전히 다르다, 이 뜻입니다. 이쪽은 효율적으로 다시 살아날 기회를 부여합니다. 변제를 해가면서. 여기는 남아있는 재산 중에 채권자들한테 줄 수 있을 만큼만 공정하게 나눠주고 끝을 내자, 이 뜻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면책의 의미가 뒤에 붙어 있고 여기도 면책의 의미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면책합니다. 다만 절차로는 3편의 파산 절차 뒤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이. 그러나 여기도 면책은 해당합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100% 변제하는 게 아닌 한 남는 게 있으니까. 가끔은 때로 100% 변제를 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 100% 변제라는 것도 이제 통상적인 이자까지 100%를 다 변제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원금만 100% 변제하는 경우까지는 있어요. 그것만 해도 채무자한테는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주는 거죠. 그 이자 부분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차피 변제가 계속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늘어나는 이자라도 빼주면 원금을 뭐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100개월을 갚으면 1억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1억 원의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 더 나오죠. 연체 빠지면 더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줘봐야 이자도 못 깎는 거예요. 늘어나요. 거꾸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회생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파산 절차는 그거 자체도 할 수 없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100만 원 낼 능력이 어딨냐 이거지. 100만 원 낼 능력도 없는데 100만 원 내게 만든다고 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재산 자체도 다 털어줘도 답도 없고 그러면 있는 것 중에 최소한의 생존, 생계를 위한 부분 빼고 나머지는 털어서 나눠주고 이걸로 끝을 냅시다. 차라리 그래야 그 사람이 또 다시 뭔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직업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지 어쨌든 기회를 가지고 가족 생계를 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차이, 절차에 들어가면 또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런 차이 저런 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 부분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생 절차는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채권입니다. 채권. 이거를 채권 신고라고 하는 절차라고 보통 규정을 하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채권이 누구한테 있고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채권이고. 뺄까요? 채권이 얼마인지, 누구한테 대한 채권이 얼마인지, 즉 채권자가 누군지,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성격인지가 배당결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배당할지가 나오질 않아요. 나눠주는데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담보, 내가 담보 능력을 갖고 있으면 우선권이 있어요. 그죠? 집에 저당권 설정하고 이런 거 있죠. 부동산에 담보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자가, 저당권 설정한 자가 다른 채권자와 동일해진다면 저당권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담보부 제도라고 하는데, 그 담보권에는 더 우선적인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집을 팔아서 또는 경매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한도만큼은 제일 먼저 준다. 저당권에도 순서가 있으니까 담보의 순서 따라 차를 줍니다. 주고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채권화 시켜서 나머지가 동등하게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채권 신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파산 절차는 채권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얼마든 간에 얼마큼 주는지가 없는데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물론 환가 배당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배당할 만한 재산이 있을 때는 채권에 또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개인 파산에서는 이 배당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배당 가능성이 없어요. 1년에 뭐 수만 개 나오는 개인 파산 중에서 배당하는 경우가 10%도 안 돼요. 겨우 많아야 뭐 몇 퍼센트, 2,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배당이 없어요. 그냥 끝. 그래서 여기는 채권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자가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 차이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되는데, 좀 막연하긴 하지만 여기는 액수가 중요한 거고 누구의 얼마냐가 중요하고, 여기는 누구냐만 중요하면 됩니다. 누구냐만 딱 들어가 있으면 다 똑같은 법률의 효력이 미치고, 여기는 액수가 틀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채권 신고하는 절차가 있긴 하나 채권자들이 그다지 신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채권 신고에 의미가 있어요.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채권 신고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보통의 금융기관들이. 여기는 거의 안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해봐야 뭐 오는 게 없는데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환가 배당하는 그 남은 재산 있죠, 그죠? 재산 중에 면제재산이라는 개념은 양쪽에 다 있는데,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면제재산 개념이 있어요. 여기도 면제재산 개념이 있긴 합니다. 요거 동일하게 적용은 되는데 약간 의미 차이가 납니다. 왜? 얘는 배당해주는 거에서 뺀다는 얘기죠. 그죠? 공장의 환가 배당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생활 생계를 위해서 빼줍니다. 근데 여기 면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요거하고 똑같은 면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회생을 하려면 사업을 유지한다든지 직장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소득이 나와야 회생을 할 수 있죠.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사업체면 사업체 자체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벌어서 갚아라,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벌어서 갚아라가 아니라 최소한 생활을 위한 부분만 빼준다, 이 뜻입니다. 그것까지 다 주고 나면 빈털 처리가 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사회복지가 안 되니까. 요 똑같은 면제 의미지만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달라요. 오히려 면제재산 개념은 요거는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완전히 달라요. 사업의 지속, 소득의 지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면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생계의 지속만 가능하게 해주는 면제입니다.